경기도 평택 한 빌라의 작은 장례식장. 2025년 12월. 박영자 여사, 향년 78세. 조문객은 고작 6명.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주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없었습니다. 저기,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정미숙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하시네요. 조문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이 안 온다고? 며느리만 혼자? 사실 며느리도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구박받고 종처럼 일했으니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혼자 3일장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닫고 국화꽃을 정리하고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정미숙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누런 통장이었습니다. 1994년 봄, 24살 정미숙이 선을 보러 왔습니다. 부산 서면의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합니다. 정미숙이에요. 시어머니 박영자는 며느리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첫인상부터 차가웠습니다. 앉아요. 감사합니다. 학력은? 고졸입니다. 박영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즉 요즘 시대의 고졸. 대학은 왜 안 갔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집안은? 부모님 직업은?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십니다. 박영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정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키는 얼마나 돼요? 157cm입니다.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 옆에 앉은 박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첫날부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박준호가 좋았습니다. 과묵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선이 끝나고 박준호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만나줄 수 있을까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영자는 신부 대기실에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예, 어머님. 우리 집안 규칙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해요. 매일 아침 5시. 그리고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먼저 상에 올려야 하고. 명절에는 친정 가는 거 없어요.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는 거예요. 정미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박영자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숙아, 빨래. 미숙아, 설거지. 미숙아, 시장가.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명령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5가지, 김치.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국이 싱거워. 간 좀 맞춰. 밥이 너무 질어. 밥솥을 제대로 씻었어? 정미숙은 묵묵히 다시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심부름을 했습니다. 시장 보고 은행 가고 동사무소 가고 약국 가고. 미숙아 이거 갖다 줘. 미숙아 저거 사와. 미숙아 여기 좀 청소해. 밤에는 남편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도시락 싸고.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박영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참 빨라. 애들이 봐도 알겠지?
하지만 정작 정미숙에게는 인정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미숙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아내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너무 심하셔. 당신 어머니잖아. 내가 참으면 돼. 정미숙은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결혼 2년 차 어느 겨울밤 정미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숙아, 박영자가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잠깐 이리 와. 정미숙은 물기 묻은 손을 닦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박영자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뭔가요? 그냥 받으라니까.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펼쳐보니 잔액 3,500만 원. 1996년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정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박영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난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어머님. 내 성격 알잖아. 독하고 까칠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고칠 수가 없어. 박영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넌 내 며느리잖아.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 집으로 시집 온 사람이고, 박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힘들 때 써.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이 돈 생각하고 좀 참아줘. 그리고 하나만 부탁할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장례 치러줘. 어머님.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약속이야. 아들이 알면 안 받을 거야. 정미숙은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툰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박영자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통장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미숙아, 빨래 좀 걷어. 미숙아, 방 좀 청소해. 여전히 명령투였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걸. 결혼 11년 차 2005년 남편 박준호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는데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호는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주 한두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 알았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밤마다 술 취해 들어와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아내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다 내 팔자야. 네가 복도 없는 거라고. 내가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꼴이 됐어. 술 취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제대로 내조를 했어야지. 복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 깬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주고 부서진 그릇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이웃들이 항의했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운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정미숙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남편은 더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정미숙은 아기를 안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들 준혁이는 그런 아빠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래? 아빠가 힘드신 거야. 엄마는 안 힘들어? 정미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4시간, 많아야 5시간 자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빚을 갚고 생활비를 벌고 아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박영자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차가웠습니다. 밥이 왜 이래? 맛없어.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남편도 제대로 못 건사하는 게. 하지만 정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박영자가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걸, 밤늦게 들어오는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는 걸, 아들 준혁이 아플 때 몰래 병원비를 챙겨주는 걸.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있었습니다. 2012년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졌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5년도 못 삽니다. 당장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끊고 싶어도 못 끊겠어. 술 안 마시면 손이 떨려. 정미숙은 남편을 알코올 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나 정상이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결국 2018년 가을, 박준호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2살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영자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다 내 탓이야. 제대로 간호도 못하고. 내 아들을 내가 죽인 거야. 조문객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정미숙은 눈물도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미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독립하려고 합니다. 뭐? 준혁이 데리고 나가서 살게요. 박영자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너 지금 날 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챙겼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방 2개와 아들 준혁이의 책가방.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절 때 연락드릴게요. 필요 없어. 연락하지 마. 그래도 연락드릴게요. 나가. 당장 나가.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 그 후로 7년. 박영자는 정말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손자 준혁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찾아가요? 준혁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생각 안 나? 가끔 그럼 연락해보지 그래? 할머니가 연락하지 말래.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박영자는 평생 독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완벽한 고독. 노인정에 나가봤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드님은, 손자는 바빠서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나 봐. 며느리한테 잘못했나 봐. 박영자는 노인정에도 안 갔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잠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생일마다 설날마다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 정미숙.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전, 그리고 손편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미숙 올림. 박영자는 그걸 먹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즉 동정하는 거야. 필요 없는데. 하지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따뜻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박영자는 그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미숙이가 잘 썼을까? 힘들 때 도움이 됐을까? 그 돈으로 준혁이 학원이라도 보냈을까?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야.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2025년 12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던 박영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발견한 건 우유 배달 아저씨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아들이 있는데. 간호사가 박영자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 없으신가요? 다른 가족분? 그때 핸드폰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환자분 보호자신가요? 네? 어머님이요? 며느리 정미숙이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숙은 일하던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영자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고마웠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갈 수 있었는데 왜 혼자 그렇게 사셨어요? 아들 준호 대신 병원에 달려온 건 며느리 정미숙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래서요? 장례식 와야지. 엄마, 저 시험 기간이에요. 바빠요. 준혁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왜 제가 가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숙은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영정 사진 선택하고 수혜 준비하고 조문객 명단 만들고 조문객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얼굴만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정미숙은 홀로 모든 걸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음식 준비하고 제단 정리하고 며느님 혼자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드님은 정말 안 오시나요? 네, 조문객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정미숙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누런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조문객 한 분이 나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님 괜찮으세요?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조문객이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29년 전에 주신 거예요. 29년 전이요? 네, 결혼하고 2년 되던 해였어요. 정미숙은 통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돈이 얼마였나요? 3,500만 원이었습니다. 와, 그때 그 돈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럼 다 쓰셨겠네요. 힘드실 때 많이 도움 되셨겠어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네. 조문객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숙은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 3,500만 원. 29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왜? 안 쓰셨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요.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말로는 못하셨지만 이 통장이 어머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셨던 거예요. 조문객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한 푼도 안 쓰시다니. 남편이 술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죠. 아들 학원비 낼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밤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고요. 정미숙은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통장을 봤어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어머님의 서툰 사랑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써요? 그녀는 통장을 재단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돌려드립니다. 제가 잘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도 지켰어요. 어머님 장례 제가 혼자 치렀어요. 정미숙은 재단 앞에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조문객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미숙은 혼자 재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님 저희예요. 평생 혼자 사셨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죠. 사랑하는 법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정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메모 한 장.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수가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엄마가. 정미숙은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9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밤 10시.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정미숙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해가 돼요. 사람은 다 서툴러요. 사랑도 표현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계속. 그녀의 핸드백 안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수가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엄마가. 정미숙은 그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어머님. 버스는 저녁 어스름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했으니까요. 오늘도 살아간다.